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금요일 생방송 TBS 정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을 안녕하세요. 정준입니다. 예전에 사람들은 눈만 뜨면 TV를 켜고 하루를 시작했죠.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아마도 스마트폰을 쥐고 여러분들의 생활이 시작되고 있을 겁니다. 뉴미디어가 등장할 때마다 많은 학자들은 여러 가지 걱정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스마트폰처럼 개인에게 강한 힘을 부여하는 그런 매체가 등장했을 때 개인들은 고립된 채 점점 매체 안으로 갇힐 거라고 두려워했죠. 하지만 전혀 다른 현실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이 단순히 바보 상자로 끝나지 않은 것처럼 스마트폰이 연결해주는 이 소셜미디어의 세계는 새로운 뉴스의 생산, 유통, 그리고 공유에 이르기까지 전혀 다른 현상들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오늘의 해시태그는 SNS 저널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제에 맞는 장소에서 이번 주제에 딱 맞는 분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들으셨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악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요? 이렇게 해놓은요? 네. 오늘 처음 와봤거든요. 네. 이 공간이 어떤 좀 의미가 있나요? 1인 방송하시는 분들, 또 요즘 인기 많은 어떤 유튜브 방송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런 데서 촬영을 해서 그 영상이 또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파급력을 미치는 그렇죠. 뭐 예. 어떤 그런 시대를 상징하는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네. 크리에이터들의 어떤 면에서 이제 새로운 방송국이 되는 그렇죠. 네, 그런 그럼요. 의미라고 네, 볼 수 네, 있겠네요. 네. Do you like fish fingers, Juno? Is it yummy? Yummy! 아무리 애를 써봐도 틀을 잡지 않고 짧게 뭐 책 중에는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서적도 내셨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특정 연령대를 세대로 부르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네. 이게 또 이제 분리우게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런 밀레니얼 세대를 대표한다라는 그런 말을 이제 쓰게 되면 사실 뭐 대표한다라는 말 자체가 일단 굉장히 부담스럽긴 부담스럽죠. 네. 하고 다만 이제 조금 이렇게 젊은 세대 중에서 아무래도 좀 글을 쓰거나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예전보다 확실히 적은 것 같고 이제 몇 없는 밀레니얼 세대 작가 중 한 명이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도 이제 그런 세대로 불리우는 분들, 특히나 뭐 이런 매체하고 연관성들이 굉장히 높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정보 소비의 형태랄까? 네. 이걸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런 형태가 일정하게 좀 어떤 특성을 가진다라고 뭐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이제 형성하고 있는 어떤 정보 수집 방식 이런 것들의 특성 한 가지는 명확한 것 같아요. 자기 어떤 관심 분야를 위주로 뭐 이슈든 정보든 지식이든 문화든 무엇이든지 좀 습득을 하고 이제 누리는 현상이 굉장히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세대는 아무래도 좀 자기 관심 분야가 아닌 거는 아무리 뉴스에서 중요하다고 시사 이슈라고 뭐 핫 이슈라고 하더라도 거의 관심이 없고 자기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 위주로만 좀 소비를 하고 계속해서 그 정보를 접하게 된다는 이런 특성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면 60대, 70대도 유튜브 소비가 굉장히 많아졌고 네. 기존의 대중매체가 아닌 새로운 종류의 매체들하고의 연결성이랄까요? 이런 게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네, 뭐 사실 뭐 중장년층 세대도 유튜브에 굉장히 주요한 소비층이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일단 그분들이 약간 소비하는 형태와 좀 젊은 세대가 소비하는 형태가 조금 다른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특히 중장년층 세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든지 혹은 정치적 진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확고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뭐 특정 유튜브를 구독을 할 때도
자기와 어떤 정치적 입장 혹은 시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비슷한 사람들 위주로 좀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특정 유튜버나 뭐 어떤 특정 계정을 뭐 팔로우하거나 구독을 하면서 거기에 소속이 된다기보다는 훨씬 더 이슈 단위로 분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슈가 터졌다 그러면 야 너도 이것 봐, 너도 이것 봐 소문을 내는 듯한 이런 형식을 띠는 것이 가장 큰 어떤 차이점. 어떻게 보면 되게 기성세대가 더 근대적인 방식인 그렇죠. 것처럼도 예. 느껴지고 네. 오히려 최근 세대는 오히려 더 약간 마을에 떠도는 소문 같은 느낌? 마을이 이미 있는데 거기에 네. 소문들이 계속 들어왔다 네네, 나갔다 그런 들어왔다 거죠. 나갔다 네, 하는 네, 거고 네. 작년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정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쫙 몰려가면서 이제 계속 의견들을 유지해 나가는 네, 네. 그런 형태라고 관찰이 되는군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정지우 작가님이 최근에 이제 마주친 뭐 기성 언론이건 아니면 다른 종류의 정보건 간에 분노가 나도 이뤘어라고 느끼는 네, 그런 식의 정보라든가 이런 게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좀 정말 분노 아니면 약간 절망감을 느끼게 했던 건 그 N번방 사건. 네, 그런 것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감정이 드는 게 잘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거는 너무 그런 인권 유린적인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걸로는 이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네. 같은 경우가 일어났을 때도 정말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그 이후의 기사들이 계속해서 어떤 그 가해자를 둘러싼 어떤 자극적인 신상 보도 같은 것들 그리고 그 가해자가 어떻게 그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살해했는지 뭐 어디부터 몇 군데를 찔렀고 얼마나 깊이 몇 센치로 찔렀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상세하게 이제 묘사를 하면서 그런 방식들이 과연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 사회에 어떤 공적인 이득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난 전체적인 구조와 맥락을 파악하게 해서 계속해서 어떤 이 사회 개선을 하기 위한 그런 정당한 방향으로서의 분노를 일으키는 형태가 아니라 계속 특정인만을 증오하게 하는 형태라든지 아니면 특정 진영만을 특정 집단만을 증오하게 해서 그 증오심 속으로 계속 끌어들이는 형태라면 사실상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별다른 이득이 없고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형태가 뭐 개인의 삶에도 당연히 도움될 리도 없고 그런 것들이 좀 이제 그런 증오를 조장하는 방식이 항상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한 공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과 네. 부당한 그냥 화를 파풀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네. 그 특정 집단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분노를 쏟아붓게 만들므로써 사실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네.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SNS만의 문제라고도 할 수 없고 SNS 저널리즘 내지 SNS가 일반화된 상태에서의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해시태그가 만약에 어떤 걸 다뤄야 된다라고 제안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뭐 기성 언론이고 뭐 새로운 매체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요즘에 딱 떨어져서 갈라져 있다기보다는 뭐 새로운 매체들이 어떤 기성 매체 속에 뭐 이미 같이 막 뒤섞여 있고 기성 매체가 새로운 매체에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경계가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본 어떤 이제 그 SNS 작가분께서 그 뭐 N번방 보도 사건에 대해서 뭐 지나치게 상세한 묘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 그 취재팀에서 바로 댓글을 달아서 피드백을 해주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그런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후속 보도가 있습니다라고 굉장히 댓글을 달고 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뭐 우리가 기성 언론은 뭐 굉장히 일방적으로 계속 그 신문 발행만 하고 뭐 글만 기사만 뱉어내면 끝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새로운 매체에 같이 들어와서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방향이 계속해서 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SNS 또는 소셜미디어는 더 이상 특정한 종류의 아이들만 사용하는 이상한 매체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요. 기성 언론도 주목하고 있고 기성 매체와 함께 저널리즘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도달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뉴스 유통에 되게 중요한 창구가 됐고요. 많은 기성 언론들이 뉴스의 출처로서 활용하는 것이 또한 SNS이며 뉴스 생산의 주체가 되고 뉴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SNS의 저널리즘의 핵심이 무엇이고 현재 기성 언론들은 이 SNS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오늘 자세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같이 해주실 우리 제 짝꿍 거의 없다 백재욱님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의 없다 백재욱입니다. 이러니까 꼭 무슨 호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호로 불렀습니다. 저번에 댓글로 예. 네, 어떤 분께서 왜 저만 본명을 이야기하지 않느냐. 네, 사실 저는 좀 숨기고 싶었거든요. 근데 굳이 댓글이 달리는 바람에 네, 제 본명이 나오게 됐네요. 근데 교수님, 유튜브도 SNS 언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SNS에 일단은 속하는 건 확실하고요. 네. 그러니까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니까요. 네, 거기에 기존 언론사도 들어가 있고 언론 활동을 하는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언론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 저는 그냥 SNS 저널리스트로 네, 방송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들입니다. 먼저 빅데이터 분석가이자 SNS 전문가이신 빅커뮤니케이션의 전민기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저는 이제 텍스트 마이닝을 분석을 하고요. 인터넷에 올라온 이제 각종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글들을 관련해가지고 예. 키워드를 하나 중심으로 다른 단어들을 좀 나열시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키워드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지, 이 키워드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을 내놓고 있는지, 이제 감성어라고 하는데 네. 긍부정 비율이라든지 또 사람들의 좀 생각을 읽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럼 지금 인터넷 SNS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개죠. 이제 코로나19, 그다음에 N번방입니다. 예. 역시 예상대로네요. 네. 그리고 다음은 2017년 덴마크에서 정유라 씨의 육성 취재를 해서 화제가 되신 분입니다. 1인 저널리스트 박훈규 PD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굉장히 발음하기 어려운 성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1인 저널리스트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모든 걸 다 혼자서. 네, 그렇습니다. 혼자 취재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컨텐츠화 시키는 작업까지 혼자 다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굉장히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늘 고생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SNS 저널리즘입니다, 교수님. 예. 네,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서치라는 영화가 잠깐 생각이 났다라고 아까 대기실에서 저한테 말씀하셨었는데 이제 재미있는 사실은 이 영화의 모든 장면이 컴퓨터를 통해서 그렇죠.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SNS 저널리즘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걸 또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 4가지쯤 생각이 드는데 네 가지나요? 네, 첫 번째는 당신의 모든 행적은 SNS에 남는다. 특히 현대에 있어서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예전에 데카르트가 했던 말을 약간 비틀어서 얘기하면 네. 나는 검색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아하. 이제 그 사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검색 기록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제일 솔직한 흔적이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세대 차이죠. 그러니까 당신의 아이는 당신이 알던 것과 다르다. 아, 그렇죠. 당신의 아이의 실제는 SNS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저널리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기성 매체는 범죄에 관련된 보도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공감은 전혀 없이 어떻게 하면 드라마화 시키려고 하는가에 훨씬 더 많이 치중한다. 그 결과로 수사도 방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피해자들이나 가해자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심어줄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 저는 기억이 남습니다.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이건 굉장히 공포스러운 영화입니다. 이번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하고 상당히 유사성이 좀 보이는 이제 그런 네. 특징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관련 보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 해시태그의 보이스 아나운서, 네, 보아가 또 뱀의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네, 해시태그의 보이스 아나운서 보아입니다. 기자들이 서치한 조주빈 SNS 관련 기사들입니다. 세계일보, 박사 조주빈의 두 얼굴, 학보사 시절 성폭력 예방 촉구. 국민일보, 걸그룹도 팔로우, 박사 조주빈 SNS 추적해보니. 조선일보, 기막힌 조주빈의 과거, 보이스피싱 잡아 경찰 감사장. 이데일리, 조주빈이 평가한 손석희 관상, 귀태 얇아 혹하기 쉬워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보면 되게 좀 한탄스럽죠. 막상 아마 뒤져보면 상당수가 이와 같은 유형의 보도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면 사실 이게 단순히 악의적으로 선별한 결과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될 거예요. 실제로 이런 빅데이터 상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어떤 양상들이 있을 텐데 전민기 팀장님이 그런 관련 키워드 좀 말씀 주시죠. 네, 일단 분석 기간은 3월 한 달으로 했고요. 대상은 트위터, 블로그, 커뮤니티, 그리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뉴스 관련된
그런 문장들로 했습니다. 총 언급량이 399만 건 정도니까 네. 굉장히 많아요. 보통 일주일에 10만에서 20만 건 정도 언급량이 나오면 우리가 모두 알만한 뉴스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지금 이 정도면은 너무나 많은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관련 기사 생성량은 한 4,400건 정도 됩니다. 여기 키워드를 좀 봐야 되는데 연관어 1위가 신상 공개 이런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는 가해자나 뭐 텔레그램 박사, 조주빈의 이름이라든지 뭐 영상, 돈 이런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물론 보도 자체가 지금 가해자에 너무 집중돼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걸 소비하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던져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찌 보면 이 사건의 본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흐려져 있는 상태고요. 원래 만약에 이 사건을 제대로 취재하고 제대로 우리가 본질에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은 나와야 하는 단어들은 성착취나 아동, 뭐 미성년자, 여성, 그리고 피해자라든지 관련 법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도를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가 여기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로 들어준 아주 안 좋은 보도들의 형태와 함께 관련해서 이제 어떤 감성이나 키워드들이 연관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전민기 팀장님께서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N번방이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가, 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묘사되고 있는가를 이제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신상이나 신상 공개 관련된 얘기들이 제일 많다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해진 것으로 확 바뀌게 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신상 공개를 결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문제로 갔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언론이 과연 범죄자의 신상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굉장히 고전적인 질문하고도 연관이 돼 있지만, 문제는 이것의 결과물은 사람들은 가해자의 얼굴에 집중하고 가해자의 뒷배경에 집중하고 가해자의 어떤 개인사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범죄의 개인화가 일어났다라고 봅니다. 왜 이런 범죄들이 나타났으며 여기서 피해자들이 어떤 구체적인 피해들을 입었는지에 관련된 심각성을 다뤄주기보다는 그 가해자의 드라마 스토리처럼 만들어버린 이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폭넓게 사고하는 기사보다는 얘야 얘. 예. 얘는 뭘 했던 애고 어떻게 생겼고 이런 식으로 소구하는 기사가 더 많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 한 가지 이슈가 길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굉장히 세분화됩니다. N번방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사실은 이 네이밍 자체도 좀 그렇죠.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 일단 그 인터넷을 선점해버리면 이걸 뒤바꾸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언론 보도를 할 때 처음에 이 네이밍을 어떻게 할 건지,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언론사가 정확히 사실은 판단해서 소비자들에게 좀 유통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최근에 이제 SNS를 통해서 뭐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궁금한 건 조주빈 얼굴, 조주빈의 과거 이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관련 법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나마 오히려 이걸 소비하는 국민들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물음표를 던져주는 상황이 역전돼 버린 지금 상황이거든요. 이건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언론의 되게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의제 설정, 그다음에 문제 정의라 그래요. 프로블럼 데피니션이라고 문제 정의라 그러는데 흔히 텔레그램 N번방이라고 지금 명칭이 붙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좋은 그 명칭 부여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텔레그램에 문제가 있구나. N번방은 뭐지? 이거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그냥 텔레그램과 조주빈으로 이제 집중이 되는 거죠. 네.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예. 전화가 와서 아들아 너 혹시 텔레그램 하니? 그렇죠. 네. 네. 라고 물어보셨어요. 텔레그램을 쓰는 사람은 조주빈과 비슷한 사람.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저는 좋은 사례 중에 하나는 MBC가 이제 뉴스데스크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명확하게 선포를 한 적이 있어요. MBC는 앞으로 이 문제를 집단 성착취 동영상을 공유한 그런 범죄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드러난 게 이건 성착취고, 네. 그다음에 집단적 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다만 메시징 수단이 쓰여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대단한 범죄 행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의해 주는 것이 언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냥 쉽사리 텔레그램 N번방이라고 얘기해 버린 거,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4,000개의 기사 중에서 SNS 등을 통해서 신상 캐기 기사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 박형규 PD님께서는 주로 이제 현장 취재를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 기자들이 사실 이제 SNS를 하나 돌려서 계정을 쫙 돌려서 여기저기서 퍼서 기사를 조립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제 기자들이 SNS를 이용을 해서 취재 소스를 찾는 거는 네. 첫 번째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취재를 하는 것은 직접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관련된 인물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들 취합을 해보고 그것을 재확인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야 되는데 네. SNS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조주빈이라는 인물 하나를 페이스북이라는 계정을 찾았다 그러면 그에 관련된 인물들 너무나 손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과정을 통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같이 또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조주빈의 과거의 어떤 사진서부터 행적에서부터 여러 가지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신상 털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조주빈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수많은 뭐 댓글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까지 다 훑어보면은 어떤 연관성을 기자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기사 언론사에서 아직 보도되지 않은 것들을 단독이라 타이틀을 알고 네. 조주빈이 뭐 옹대에서 누구와 만나서 무슨 모의했다 하고 물음표를 치는 이런 현상까지도 일어나는 마지막에 또 있다라는 물음표가 거죠. 또 핵심이구만요. 그렇죠. 네. 저는 이런 SNS 취재 방식이 네. 비유하자면 굳이 말하면 사금 캐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사금 캐기. 예, 저쪽에 금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알려지면 가가지고 이제 막 채쳐가지고 네, 네. 금 건져 올라가지고 막 특종이랍시고 이제 보도를 하는 거죠. 네. SNS 취재는 취재의 출발점일 수는 있으나 네. 취재의 귀결점이 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현재는 네. 이게 출발의 시작이자 끝이 돼버린 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저는 이거를 굳이 비유하자면 약간 어려운 사자성어로 두 개를 얘기를 하면 네. 하나는 만기칠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탁상공론이에요. 만기칠람이. 만기칠람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다른 의미로 쓰이긴 하지만 앉아서 세상을 다 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 예. All Seeing Eye라고 이제 영화에도 종종 등장하잖아요. 네네네. 모든 걸 다 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고 네. 그 결과가 탁상공론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자 위에서 그냥 얘기하는 거로 끝난다는 거죠. 모든 취재는 사실은 물론 데이터 취재라든가 리서치라는 관점에서 본 책상 위에서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만 우리 박근국 PD님 하듯이 현장으로 가서 발로 뛰는 취재가 수반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데스크로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탁상 공론으로 끝나버립니다. 탁상 공론으로 끝나기 싫으니까 어떻게 했냐? 스릴러물로 만들어버린 거죠. 아, 스토리를 막 만들어내는군요. 저는 MBN에서 한번 전화가 왔길래 제 번호 어떻게 알았냐? 당신 내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KBS, MBC, SBS서부터 TV조선 채널 A, 뭐 MBN, 머니투데이, 동아일보, YTN, 연합뉴스. 안 만나본 매체가 없죠. 기자분들이 오신 분들이 사실은 전문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안 가지고 오셔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부분이세요? 아직까지도 학교에서 활동을 하고 있겠거려니. 조주빈이 2014학번인데 마치 2018년 이후에 졸업한 후에 학부에 마치 기고를 한 것처럼 기사들이 터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일부 언론에서. 역대로 범죄자랑 학적을 엮어서 학교에 피해가 가게끔 보도를 내보낸 적이 없는데 재학생이라면 몰라도 졸업생인데 학적을 터뜨린 경우가 없다. 그러면 여태까지 살인마들 다 학적 다 깠어야 되는데 왜 얘만 까고 얘 피해를 왜 우리가 고스란히 받아야 되냐. 저 그것만 말씀드렸거든요. 기자님이 질문을 하세요. 그 사람을 아느냐? 난 모른다.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봐요.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본 적도 없고 그 사람이 어땠을 것 같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이후에 후배들한테 대장 어떻게 전화를 하고 다 전화를 했더라고요. 과거가 어땠다? 뭐 어느 학교를 다녔다? 그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좀 학교 얘기랑 뭐 학부사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저희도 불쾌하고 그냥 클릭을 조회수. 유도하려고 조회수 유도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근데 매번 이런 식이라서 좀 짜증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항상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어떻게 할 건지 처벌 수위를 어떻게 높여야 되는지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져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라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가청법에서 말하는 음란물 소지죄는 그 대상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만 소지하면 처벌하는 것이고 일반 성인인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 나머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또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경미하게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이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죄 같은 경우에 재판 중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왓치맨 사건이라고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죄의 법정형의 하한 최하한이 징역 5년이에요. 그리고 최고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거든요. 사실 너무 선뜻 이해하기도 어렵고 왜 검사님이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대법원에 가면 양형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에서 적정한 기준형이 있고 감경형이 있고 가중형이라는 게 다 설정이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불법 촬영과 관련된 디지털 성범죄는 양형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 저 박훈규 PD님께서는 N방만 보도 많이 보셨죠? 네. 네. 어떤 점이 가장 PD의 입장에서 가장 아쉽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쉬운 점이 뭐 한두 개가 아니라서. 네, 물론 엄청나게 많으시겠죠. 일단 뭐 이 사건 자체를 제일 처음에 취재를 한 불꽃 추적단이라는 대학생 기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공모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뉴스통신진흥회 연합뉴스의 소유주죠. 예. 그래서 시작을 연합뉴스에서 프로들이 같이 합류를 했으면은 이번 사건이 박사방이 터지기 전에 좀 더 이슈화돼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이 친구들이 그냥 이제 아마추어 저널리스트다 보니까는 어떤 한계점이 있었겠죠. 그래서 9개월 동안 이 사건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더 많이 늘어난 건 아닐까라는 그런 좀 아쉬움을 좀 많이 느꼈죠. 교수님, 그럼 요게 좀 궁금해지는데요. 수많은 언론들이 있는데 결국 이 사건을 파헤친 건 아마추어 학생들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여러 가지 적은 함의들이 있는데 일단은 시기를 한번 잘 나눠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수상을 탄 작품인데 이게 4월에 공모를 하고요. 9월 달에 이제 보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 9월이 어느 때일까요? 공부가 있다고 국민께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 질문 주제도 알겠습니다. 그때 뭐 거의 완전히 모든 게 조국으로 이제 넘쳐나던 시기였어요. 이때 이게 만약에 보도에 나왔어도 이목을 끌 이유가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11월 달에 한겨레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성과였는데 그때는 또 언제였냐? 자, 3월 달에 넘어와서야 이제 이것이 다시 한번 이목을 끌게 됐는데 그것도 조주빈을 공개할 거냐 말 거냐로 이목을 끌기 시작했는데 코로나 보도가 완전히 뒤덮어 있을 때였었죠. 즉, 기성의 언론들이 사회 엘리트 구조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이슈 공간 안에 이와 같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보도들은 특히나 아마추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보도라면 더더욱이나 공간을 뚫고 올라가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너희가 그동안 취재했던 거 전부 우리한테 넘겨. 그렇죠. 이런 일이 또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이건 정말 없어져야 할 폐단인데 아마추어 저널리스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독립 PD들의 어떤 취재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성 언론이나 메이저들한테 착취당하듯이 수십 년 동안 이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마추어 저널리스트들이 좋은 이 취재물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폄하하는 눈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내 성과로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아주 고루한 엘리트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죠. 그러시던 분들이 지금 젊은 대학생 2명이 사건을 파헤치고 나니까 이렇게 지금 이른바 숟가락 얹기. 근데 그 질은 외려 최초 보도보다도 떨어지는 그런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섬찟합니다. 소셜미디어가 낳은 세대 간 격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외로우셨죠? 많이 기다렸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조주빈이 포토라인에 섰던 지난 3월 25일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연령별 많이 본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이날 연령별 많이 본 뉴스 10개 중에 N번방 관련 기사는 20대가 5개, 30대가 3개, 40대가 2개, 50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하나도 없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지금 이게 보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가 연령별로 확실한 차이를 나타내고 연령이 낮을수록 이 사건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많고 연령이 높을수록 소비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측면하고 그다음에 연령이 낮을수록 조주빈을 악마로 표현하는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소비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들이 대충 패턴으로 좀 눈에 띄거든요. 그 세대별 차이,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이제 세대별 차이도 분명히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전민기 팀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좀 연령이 낮을수록 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에 좀 더 집중하는 것 같고요. 뭐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정치적인 기사를 조금 더 보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역시도 어떤 그 뉴스 추천 알고리즘의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10대들이 이걸 보다 보니 10대에게 더 추천을 많이 해주는 이런 성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지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10대, 20대 너는 왜 이렇게 자극적인 것만 좋아해라고 비판할 게 아니고 이 수많은 언론들을 이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소비해야 되는지 사실은 교육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해야 된다. 저는 늘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기사들 중에서 과연 나는 이 기사를 어떻게 소비할 것인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시각으로 소비할 것인지 좀 어릴 때부터 이거를 좀 차곡차곡 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뭐 몇 개 주 같은 경우는 미디어 리터러시법 자체가 아예 법제화돼서 의무적으로 교육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소비를 하다 보면 한쪽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고 좀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야 좀 더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좀 바뀌어야 할 거는 SNS를 통해서도 사실은 나와 다른 의견이 올라왔을 때 좀 토론의 형식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낙인 찍기를 해버리거든요. 너는 우리 편 아니야라는 식의. 정치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을 좀 몰아서 우리 편으로 끌고 가는 게 훨씬 편하죠. 지지율 면에서도 그렇고요. 앞에 대담에서 정지우 작가하고 이야기 나눈 부분이 바로 이제 이런 거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SNS는 이제는 전 연령대가 다 쓰는 어떤 되게 중요한 이제 플랫폼이 됐는데 그 안에 보시면 지적하신 것처럼 주로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이런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보는 젊은 세대와 유튜브 같은 거 특정 채널 하나 걸어놓고 그냥 집중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양식으로 일단 매체 분리가 세대 분리하고 일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극과 정치의 문제. 저는 둘 다 자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자극을 소비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정치를 소비한다라기보다는 둘 다 자극인데 비정치적 자극을 소비하고 정치적 자극을 소비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 내용도 이제 지금 각 연령대별로 본 내용이나 이런 것들로 살펴보시면 전민기 팀장님 지적하신 이제 이런 게 이른바 편향성, 나 필터 버블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는데 어떤 거냐면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동료 집단이 있어요. 이미 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커뮤니티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 친구들이 소비하는 걸 같이 소비하는 방식을 취하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게 좌파건 우파건 또는 진보건 보수건 뭐건 간에 정치색은 사실 없는 걸 더 좋아하고 거기에 다 같이 되게 자극적인 뭔가가 이슈가 들어오면 계속 바꿔가면서 그거를 소비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아예 선택 자체가 정치적인 그룹을 선택했어요. 진보면 진보, 그냥 동료 집단이 그냥 그 나이가 비슷한 집단이라기보다는 좀 더 진보적이거나 좀 더 보수적이거나 좀 더 극우적이거나 뭐 이런 식의 형태들을 이미 선택을 해놨고 그 안에서 정치적 자극을 소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언론사의 기사 역시 양분화가 된 듯합니다. 일단 이 N번방 관련 기사 역시 자극적인 기사도 많았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자극을 전해주는 기사도 많이 있었는데요. 어떤 기사들이 있었는지 우리 보아 씨. 여러분이 주목한 기사 속 해시태그 N번방 관련 정치 성향 기사의 헤드라인입니다. 이데일리, 통합당, 포토라인 폐지 수혜자 조국, N번방 가해자엔 영웅. 파이낸셜 뉴스, N번방 연관 없다, 일배, 성명서 올리면서 김대중, 노무현 비하. 조선일보, 조주빈의 정체는 일배냐 대깨문이냐, 네티즌들 난타전. 한국경제, 윤장현, 가짜 권양수 기어 조주빈에게도 속았다인데요.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기사 속 해시태그는 이데일리의 같은 기사, 현재까지 피해 여성은 74명이며 이 중 아동과 청소년 등 미성년자들은 16명에 이른다.
피해자 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입니다. 지금 보시면 상당수의 언론들이 지금 엠번방 사건 또는 조주빈과의 관련성을 정치의 문제로 바꾸는 그런 방식을 썼죠. 그러니까 단순히 자극적인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자극적인 방식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게 이제 한 가지 보이고, 이게 이제 이들이 찍은 해시태그인 거죠. 당신들은 이걸 좋아하지, 이걸 소비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찍어준 해시태그는 사실은 본질은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누가 정말 피해자인가, 아동과 청소년과 같은 이 문제들에 주목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상당히 대비시켜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실은 지금 보면은 이제 총선 전에 굳이 말하면 이슈라고 하는 게 코로나와 N번방 이슈, 또 이런 집단적 성범죄에 관련된 그런 이슈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어떤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은 있거든요. 이렇게 정치화하는 기사들, 옳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 간에 분명히 어느 정도의 대중들과의 좀 호응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민기 팀장님? 이제 믿기 시작하면 의심을 잘 안 하는 상황이 오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정치적으로 이걸 좀 활용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과잉대표되는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20대 총선 때 보더라도 이 유권자들이 올린 트위터 글 같은 거 보면은 한 상위 100개 트윗의 총 리트윗 수가 한 84,247개 정도 되는데 이 상위 100개 트윗의 총 리트윗 수가 92,200회를 넘어요. 그러니까 91.3%라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한두 가지 의견이 다수에게 너무나 많이 공유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은 묻혀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이것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총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위험한 지점이죠. 그리고 제가 볼 땐 정치계에서도 이걸 좀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좀 이용하려는 그런 성향들도 좀 보이고요. 전부 다 한 덩어리로 다 같이 산으로 가고 있는 듯한 그렇죠. 기분이 듭니다. SNS로 공유되는 기사들은 팀장님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 SNS 통해 공유되는 뉴스는 아무래도 언론사보다는 누가 좋아요를 많이 눌렀느냐, 아니면 평소에 내가 이 방송을 통해서 내 목소리를 대변해 준다라고 느꼈던 방송인이나 정치인이 지금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되는 것이죠. 뭐 인플루언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N번방 같은 경우도 3월 12일에서 16일 사이에 언급량 자체와 관심도가 확 올라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연예인들이 이 사건을 SNS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 관심을 집중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언론이나 어떤 이 미디어를 좀 이끌어가는 그 그룹 자체들이 좀 너무나 한쪽으로 편향된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요. 소비하는 입장에서도 사실은 내가 아무리 신뢰하는 매체나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저 사람의 발언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한 번쯤은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소비층들도 팩트체크를 직접 하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모습들이 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내가 했던 말을 무조건 지지해줬던 사람이 그건 아닐 수도 있어라는 어떤 물음표를 던져줬을 때 그 발언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신경 안 쓸 수는 없거든요. 좀 더 신중하게 발언하고 팩트를 좀 더 명확히 체크하는 이런 과정들을 소비자들이 직접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SNS를 다 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또 유튜브도 다 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모순적인 결과가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하나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믿을만도 한 애들도 있고 가장 못 믿을 애들도 있는 거죠. SNS 안에는. 근데 믿을 만한 건 어떤 것이냐면 자기가 신뢰를 던지는 어떤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나 채널들과의 연관성이 있는 거고 못 믿을 것은 뭐냐면 나하고 되게 다른 쪽에 있는 쪽이 더 많은 가짜뉴스를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좀 진영적인 관점에서 보는 그런 경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SNS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다면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박홍규 PD님은 사실은 독립 PD이자 이제 현장 취재 전문가로서 스스로도 이제 SNS 저널리즘을 사실 실천하고 계신 셈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실천을 하시나요? 사실은 기성 매체들이 SNS에 진입해서 들어와서 시작한 지가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초창기 때 벌써 한 7, 8년 전에 SNS를 활용을 했던 거는 채널이 여기뿐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그렇죠. 거거든요. 기성 매체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활동을 했을 때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SNS는 첫 번째가 공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뉴스를 올렸을 때 공감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뭐 쉽게 말해서 조회수라든가 좋아요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나 기성 매체들이 이제 불과 몇 년 전에 이제 SNS에 진입을 해서부터는 그날 어떤 뉴스에서 좋아요, 조회수가 얼마큼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뉴스를 자기네들이 SNS에 올렸을 때 그것들이 소통을 하는 방식에서 SNS는 공감의 소통이거든요. 근데 공감의 피드백을 받으려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저 올려놓고 던져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그걸로 그만인 거죠. 그러나 이제 1인 미디어라든가 1인 저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뭐 첫 번째도 공감, 두 번째도 공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되게 중요한 차이를 좀 잘 지적해 주셨다고 보는데요. 이제 기성 언론도 SNS가 중요하니까 진출하잖아요. 유튜브로 진출하는데 여전히 과거식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시청률, 구독. 네. 그래서 겉으로 그러니까 추상화된 지표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좋아요와 구독량 이거로 이제 자신이 소통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반응을 받고 있다고 피드백이라고 표현을 쓰셨는데 근데 정작 사실은 1인 미디어나 SNS 미디어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은 그 좋아요나 공감의 구체적인 내용. 다시 말하면 당신이 뭘 했더니 뭐가 좋더라. 이런 것도 해달라. 사실 이런 대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 같은 경우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길게 취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서부터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색다른 다른 제보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취재를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활용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되게 강한데요. 교수님, 이미 SNS는 이제 우리 삶에서 떨어질 수 없는 부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어느 날 오늘부터 SNS 저널리즘 금지라고 해버릴 수는 없잖아요. 결국 기성 언론과 어떤 조화로운 이런 공생의 상태를 추구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기존의 언론들과 SNS 언론들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부분 이제 아마 되게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디어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언제나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할 때 기성 미디어하고 사이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권력 다툼도 일어나고요. 정당성 싸움도 일어나요. 전 이걸 세기말적 충격이라고 늘 표현을 하는데 지금도 정확히 저는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이런 기성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뭐고 새로운 미디어가 어떤 것들을 해낼 수 있고 어떤 것들이 위험한지 이 부분은 정확히 분별해내서 이들 사이에 좀 공존의 방식을 찾아내는 것. 저는 이게 되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마 제가 이어지는 강연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토크에서 저희가 SNS와 기성 언론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의 대본에는 되게 깔끔하고 명쾌한 강의를 통해서 쏙쏙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저는 다른 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보시면 없어졌습니다. 예, 저번 방송에 많은 분들께서 우리 교수님 다친다고 우리 교수님 잘못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햄스트링 부상이라도 당하면 어떡하냐는 댓글이 엄청 올라왔어요. 오늘 PD가 삽으로 파냈다고 합니다. 오늘은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좀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강연을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강연 후에 저희 또 저번 주 해시태그가 나간 다음에 마지막에 그 나팔 분 사람 누구냐라는 댓글을 받았어요. 나팔수 누구냐? 제가 그래서 별명 붙였습니다. TBS의 차인표다. 멜로우 키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주 반응이 아주 뜨거웠어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본인이 평가하기에 지난주 반응이 어땠던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도 뜨거웠다고까지는 아니지만 미지근할 정도는 됐다. 미지근할 정도? 반응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저번 주에 연주하신 곡이 직접 만드신 곡이잖아요.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굉장히 날림 곡이네요. 원래 사실 그런 곡, 그렇죠. 좋은 곡들은 빨리빨리 나와요.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뭐 주변에서 이제 케니지가 다시 나왔다, 뭐 이런 평가를 할 정도로 되게 음색이 되게 비슷하게 느껴졌고요. 제가 또 그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던 또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나 이제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따로 그 만드셨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감동했습니다. 자, 오늘 강연을 통해서 나눌 이야기는 SNS와 기성 매체의 저널리즘적인 측면을 함께 이야기해 볼 텐데요.
SNS와 기성매체의 관계가 사실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죠. 서로 폄하하고 적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서로 존중하고 연대하는 쪽으로 바꿔낼 것인가라는 문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SNS와 기성매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문득 떠오른 그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고 이렇게 시대가 바뀔 때 이제 흔히 많이 활용되는 책이기도 한데요. 찰스 디킨스의 이제 두 도시의 이야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서문에 보면 굉장히 명구가 나옵니다.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이었다. 그다음에 지혜의 시절이자 또 의심의 시대이기도 했다. 빛의 계절이자 어둠의 계절이었고 누구든 천국 앞으로 걸어가려고 했지만 각자 자기의 방향으로 갔다라고 하는 그런 서문이 나오죠. 이게 이제 시대가 근대 이전 시대에서 근대로 바뀌면서 유럽 사회의 두 가지 대조적인 도시의 모습을 통해서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는 그런 이야기를 풀고자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SNS와 기성매체에 관련해서도 이와 유사한 어떤 관점들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의 눈에는 희망으로 보이고 누군가의 눈에는 절망으로 보입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지혜의 어떤 보고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눈에는 거짓말로 가득 찬 세계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줄지 아니면 그냥 각자 도생의 길로 나아가게 만들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SNS와 기성매체의 저널리즘적 관계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NS는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다양한 종류가 있죠. 소셜미디어라는 말로 이제 외국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통칭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성매체, 레거시 미디어라고 부르는 기성 대중매체와는 다르게 개개인들이 각자 하고 싶은 말, 이야기하고 싶은 바를 올리는데 보여주려고 막 쓴 건 아니지만 누군가가 들여다봤으면 좋겠는 이런 것들인 거죠. 저는 이거를 다 묶어서 일종의 출판 매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누군가한테 쏘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개인의 사적인 영역과 우리가 사회적이라고 불리는 공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섞여 있어요. 이 개인의 매체들은 철저하게 개인에서 출발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바깥으로 공표되고 알려지기를 또한 바라고 있기 때문에 되게 묘한 그런 혼재된 상태를 만들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새로 등장한 매체에 대해서 기성 매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제 SNS에서의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이른바 추천형이에요. 누군가가 보라고 이제 던져주는 것들이죠. 너무나 지겨울 정도로 많이 오는 거. 포털을 통해서 기성 매체를 접합니다. 기성 매체의 그 자체의 창구보다도 많은 것들이 그냥 모여 있고 그걸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왔죠. 그래서 기성 매체는 이 SNS에서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유포합니다. 비전문가들이 만들어낸 그리고 개인들이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대단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따라서 이른바 확증 편향이라고 불리우는 동료 집단들끼리 서로 추천해서 소비하는 그런 뉴스들. 대단히 정포적이고 허위 정보만으로 가득 찬 그런 뉴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게다가 그래서 규제가 먹히지 않는다. 범죄의 온상이다. 이런 식의 이제 사고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두 도시 이야기를 했는데 절망과 의심과 어둠 이런 것들, 악 이런 것들이 가득 찬 마치 근대 초기의 아평구를 상상하는 듯한 그런 식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죠. 그럼 왜 기성 매체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SNS에 많이 적용을 했을까? 나름대로 근거가 있긴 합니다. 그 근거를 보자면 예를 들면 기성 매체는 사실은 SNS에 비해서보다는 훨씬 더 규율이 잘 된 매체인 것만은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문제가 되는 어떤 것들을 불만을 처리하는 굉장히 많은 규제의 영역에 놓여져 있고 심지어는 나중에 명예훼손이라든가 허위사실에 관련된 또는 모독에 관련된 사법적 처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인 거죠. SNS의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발견하고 계시겠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퍼지는 그 수많은 가짜뉴스, 우리 카카오톡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수많은 가짜뉴스들, 그렇죠? 그거를 보면 마치 절망이 그냥 넘쳐 흐르는 이제 그런 곳이죠. 책임윤리 부족하죠. 여러분들이 아마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쓰실 때 어느 정도의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쓰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기자들이 그래도 훈련받는 방식으로까지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잘못된 걸 올렸을 때도 그냥 뭐 수정하면 되지, 또 없애면 되지, 이런 식의 생각은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뭐 기성 언론도 이미 그러고 있는데, 그죠?
하지만 이와 같은 SNS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개인의 영역이라고 착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즉, 이 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의외로 범죄적인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SNS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보여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스천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가장 일보로 때렸던 건 트위터였어요. 지금 아마 홍수가 일어난다거나 무슨 9.11 테러 사건 같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기다리고 있었던 기성 매체가 그 자리에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누군가 SNS 사진과 이미지와 동영상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속보성과 현장성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SNS는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기자 개개인들보다도 전문적인 사람들이 SN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멜로우 키친 같은 분은 음악적인 측면에서 보면 웬만한 음악 전문 기자보다도 일반 기자는 말할 필요도 없이 자기 분야의 전문성이 있을 거예요. 자, 이처럼 SNS는 기성매체와 다른 측면들이 분명히 있으나 기성매체의 정당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SNS의 장점이 부각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성매체는 이와 같은 부정적 태도를 일관하고 있느냐? 그렇지만이 않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도 스튜디오 토크에서 얘기 나눴지만 대다수가 SNS에서 긁어온 정보들이에요. 기자들은 SNS를 그렇게 무시하면서 커뮤니티에 상주하고, 그죠? 그 다음에 넌 유명인들의 SNS를 쫓아다니고 자신의 발로 뛰는 취재를 SNS를 긁어오기로 대신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옴표 저널리즘이죠. 저는 이걸 복화술 저널리즘이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복화술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서 얘가 얘기하게 하면서 사실은 내가 조종하는 거죠. 심지어 저는 스피커 저널리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국회라는 공간이나 아니면 다른 책임지는 공간에서 하지 못할 이야기들을 던져놓고, 예를 들면 광주는 북한군의 소행이다라든가 이와 같은 이야기들, 이런 아주 자극적인 말들을 던져놓고 누군가가 채가길 바라는 거죠. 기성매체가 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과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더 퍼뜨려주는 거예요.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이죠. 이와 같은 기성매체의 이중성이 왜 나타나고 있는가? 저는 소셜미디어를 바라보는 기성매체의 어떤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BC나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 소셜미디어에 관련된 지침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사실 확인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즉, 이거는 당신이 취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중, 3중의 검증을 해야 된다. 개인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 심지어는 저작권 보호해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 거업님이 유튜브에다가 해낸 나름의 전문성을 가진 이야기를 누군가가 영화 전문 기자가 긁어와서 자기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균형성을 갖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편집권적인 결정이다. 다시 말해 SNS를 가져오는 것은 그냥 가져오는 행동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 얘기로 확신할 수 있지 않으면, 내가 책임질 수 있지 않으면 SNS 이야기를 끌어오지 말라라고 해요. 우리나라 언론에는 이와 같은 보도 지침이 없을까? 있습니다. KBS나 조선일보의 나름대로 소셜미디어 활용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들여다보시면 두 가지 문제가 나서는데, 하나는 소셜미디어를 그냥 개개인의 기자들이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문제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쓸 것인가는 그냥 SNS에 어떤 식으로 포스팅을 할 것인가의 문제에 좀 더 가까이 가 있고, 홍보를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의 문제에 가까이 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조건에서 우리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기성매체가 좀 더 전향적인 사고를 하고 SNS 자체가 좀 더 주류적인 형태로 바뀔 필요가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야기의 결론인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는 거죠. 저는 SNS라고 하는 건 새로 등장한 도시라고 생각해요. 새로 번성하기 시작한 도시입니다. 기성매체는 약간은 몰락하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처음에 강북에 있었던 분들은 굉장히 강남을 얕봤어요. 저기엔 유명한 고등학교도 없고, 그죠? 유명한 대학교도 없고, 그 다음에 법원도 없고, 청와대도 없고, 국회도 없고, 그죠? 이런 대단히 정통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 10년에서 20년 기간 동안 또 강북의 나름대로의 또 이제 발전들이 이제 있습니다. 도로도 깨끗해지고, 약간의 재개발도 일어나고, 특히나 강남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어떤 새로움이 있죠. 예를 들어 홍대라든가 경복궁 근처라든가 이런 데가 주는 문화적인 향취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수백 년 쌓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식의 어떤 향취들이거든요. 자, 구도시가 잘할 수 있는 것과 신도시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다르다 이겁니다. 신도시의 반듯반듯함과 그 다음에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구도시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 향기라고 하는 것, 이런 게 어떻게 서로 결합해서 서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저는 SNS와 기성매체의 협력을 여러 차례 주장해 온 바 있습니다. 현재의 SNS의 활용 방법은 무책임한 이중성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렇게 SNS는 나쁜 것이라고 욕하면서도 SNS를 이용해서 자신의 나쁜 짓을 정당화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게 현재의 기성매체입니다. 저는 이것을 혐오와 악의 연대라고 불러요. 저질의 연대라고 부릅니다. 아주 낮은 수준의 SNS와 아주 낮은 수준의 기성매체의 저널리즘이 나쁜 연대를 맺고 있는 것. 이것을 깨려면 고품질의 SNS와 고품질의 책임성을 지닌 기성매체가 만나서 새로운 상호 존중과 그다음에 협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성매체는 아직도 힘이 강합니다. SNS에서 그냥 떠돌아다니는 문제, 수백만이 보더라도 사실은 아직은 의심하던 문제를 공영방송이 방송을 해주면 그 순간 그것은 사회적 사실로서 승인되는 효과를 갖습니다. 이제 기자들은 스스로가 최초의 취재자자, 모든 정보를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정보들이 SNS에서 돌아다니는 것들을 책임감 있게 취합해서 그들과 협력해서 이 정보의 방향성을 잡아주는데 막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중에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스튜디오 토크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회적인 공분과 사회적인 의제로 바꿔내는 대단히 목적의식적인 활동을 벌일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 저질의 혐오의 악마의 연대를 끊어내고 고품질의 책임감이 있는, 윤리감이 있는, 존중하는 연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번방 사건도 있고 SNS상에서 좀 피해나 상처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작게나마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힘들 때 한번 힐링이